우리 은하에는 별 없이 홀로 떠도는 떠돌이 행성 로그 플래닛이 최소 수십억 개에서 많게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빛을 거의 내지 않는 데다 멀리 떨어져 있어 관측이 어려워서 숫자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보이지 않는 행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어둠 속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건 어떤 별은 자기 행성이나 소행성 같은 잔해를 실제로 삼켜가며 오염되고 어떤 경우에는 행성이 별에 떨어져 들어가면서 짧고 강력한 성광과 물질 분출 같은 격렬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우주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행성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명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연구까지 이어지고 있죠. 과학자들조차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우주의 이상한 행성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찬드라 X선 우주망 원경이 주목한 대상 중에는 G29-38이라는 백색 외성이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 같은 별이 수명을 다한 뒤 남긴 초고밀도 잔해인데 G29-38 주변에서는 행성이나 소행성 같은 천체가 부서진 잔해가 별로 떨어져 들어가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관측되어 왔습니다. 죽은 별이라도 중력은 살아있고 한때 행성이었을지도 모를 파편들이 갈려나가며 원반을 이루고 결국 강착돼 별의 대기를 금속 오염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별이 행성을 먹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행성계의 잔해가 백색 외성에 흡수되는 과정이 우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행성이 순순히 삼켜지는 건 아닙니다. 행성이 별에 가까워지거나 별의 대기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면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열로 바뀌며 짧고 강렬한 섬광이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량이 큰 행성이 별의 외층에 깊게 파고들면 충격으로 별의 대기가 크게 요동치고 외층 물질이 우주로 분출되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죠. 다만 이걸 별이 안에서부터 찢어져 파괴된다처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별이 초신성처럼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니라 별의 외층이 교란되고 밝기가 급격히 치솟는 일시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즉, 별이 행성을 먹는 사건은 조용한 삼킴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별 자체가 한동안 난리가 나는 우주적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서 방출된 가스와 먼지는 주변 환경에 따라 원반을 만들고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일부가 다시 뭉쳐 새로운 천체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새 행성이 바로 생긴다고 말하긴 어렵고 대부분은 흩어진 채로 남거나 다른 천체에 흡수되기도 하죠. 확실한 건 우주에서는 한번 흩어진 물질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물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른 세계의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떠돌이 행성이 생기는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젊은 항성계에서는 원시 행성들이 건설 자재인 먼지와 가스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큰 행성이 작은 행성을 궤도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밀려난 행성은 그대로 우주 미아가 됩니다. 오래된 행성계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별이나 블랙홀이 행성계의 미묘한 중력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전하던 행성도 외부 천체의 영향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고 이런 일은 우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쫓겨난 행성의 운명은 얼어붙은 고독에 가깝습니다. 별빛이 끊기는 순간 행성은 빠르게 식기 시작하고 최종적으로는 우주 배경 복사 수준인 영하 270도대에 가까운 온도로 내려가려 하죠. 바다가 있었다면 표면은 얼어붙고 대기 역시 조건에 따라 얼음이나 눈처럼 응결될 수도 있습니다. 낮과 밤의 개념도 희미해지고 행성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행성의 표면 온도가 무조건 그 온도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내부에서 나오는 열, 남아있는 대기, 얼음의 두께 같은 조건에 따라 표면과 지하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떠돌이 행성에서도 생명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공과대학의 마나스비 링엄 교수 연구진은 지구처럼 암석으로 된 떠돌이 행성이라면 내부에 남아있는 열과 방사성 붕괴열이 오랜 시간 지속되며 얼음 아래에 액체물을 유지할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만약 두꺼운 얼음 아래에 바다가 남아있다면 태양빛이 한 줄기 닿지 않아도 행성 내부의 에너지로 지하 생태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는 확정이 아니라 조건부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성립한다면 우주에서 생명체 서식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구에서도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환경에서 생명 가능성이 논의돼 왔습니다. 남극 빙하 아래의 보스토크 호수처럼 두꺼운 얼음 아래에 거대한 물이 갇혀있는 곳이 대표적이죠. 이런 환경에서 미생물의 흔적 DNA 등이 보고된 적도 있지만 동시에 시료 오염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확정된 생태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태양빛이 없어도 지열과 화학 에너지만으로 생명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고 떠돌이 행성의 지하 바다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조건이 맞으면 표면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점인데 행성이 두꺼운 수소 대기를 유지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수소 대기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내부에서 나오는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표면 온도가 적당하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큰 위성이 있다면 중력으로 행성을 잡아당기고 압축하면서 조석 가열이라는 현상으로 추가적인 열까지 만들어냅니다. 목성의 위성인 2호에서 화산이 끊임없이 폭발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고 떠돌이 행성과 그 위성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가설을 현실에서 시험하려면 태양계를 스쳐가는 성간 천체를 재빨리 붙잡아 조사할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나사 등에서는 성간 천체를 요격해 가까이에서 분석하자는 개념 연구 컨셉 스터디가 제안된 바 있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umu아무아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천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이번엔 놓치지 말고 빠르게 접근해 성분을 측정하자는 거죠. 아직은 아이디어와 연구 단계가 많지만 이런 방향의 기술이 성숙하면 언젠가 떠돌이 행성이나 성간 천체의 조성을 더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생명 가능성의 단서를 찾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떠돌이 행성만 신기한 게 아닙니다. 처녀자리에서 지구로부터 2300광년 떨어진 곳에 폴터가이스트라는 이름의 행성이 있는데요. 이 행성은 펄서라는 특수한 천체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펄서는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뒤 남긴 초고밀도 잔해인데 폭발이 워낙 격렬하죠. 별 질량의 상당 부분이 폭발과 함께 초당 수천에서 수만 킬로미터 속도로 튀어나가며 주변을 휩쓸어버리기 때문에 폭발 전에 있던 천체들은 큰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폴터가이스트는 살아남았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폴터가이스트는 원래 있던 행성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기보다는 폭발 이후 남은 물질이 다시 원반을 만들고 그 안에서 2세대 행성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논의됩니다. 즉 초신성 폭발이나 그 이후의 격변을 거치고도 주변에 남은 물질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고 다시 뭉쳐 새로운 행성을 재조립했을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주가 만든 리사이클링입니다. 다만 이 과정의 세부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로 연구 중이라 단 하나로 확정된 결론이라기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폴터가이스트의 환경은 극도로 가혹한데 펄서의 자기장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마이크로파워 방사선 발생원 중 하나입니다. 행성은 끊임없이 고에너지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고 지구에서 이 정도 방사선에 노출되면 인간은 몇 초도 버티지 못하고 세포가 파괴됩니다. 폴터가이스트에서는 이게 24시간 365일 계속되는 일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 즉사 수준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방사선이 DNA를 순식간에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복잡한 생명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흥미로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행성에 충분히 두껍고 광범위한 대기가 있다면 X선과 감마선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죠. 대기가 두꺼울수록 방사선 차폐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대기 아래 깊은 곳이나 지하에서는 생존 가능한 환경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사선 수치는 여전히 지구보다 훨씬 높아서 인간 같은 복잡한 생명체는 불가능하겠지만 단순한 미생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지구에는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라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녀석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방사선량의 500배를 버텨냅니다. 핵폭발 직후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서 코난 박테리아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 미생물처럼 폴터가이스트에도 극한 생명체가 있을 수 있죠. 우주의 가장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런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생명의 정의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괴물 행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에서 63광년 떨어진 곳에 베타 픽토리스 B라는 행성이 있는데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죠. 이 행성은 젊은 별 주변의 가스와 먼지 원반에 가려져 있어서 관측이 어려웠는데 모항성인 베타 픽토리스는 고작 2000만 년밖에 안 된 아기별이죠. 우리 태양의 나이가 46억 년인 걸 생각하면 정말 갓 태어난 수준이고 2022년에는 이 항성계에서 외계 해성 30개가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우리 태양계의 해성과 비슷한 크기인데 젊은 항성계의 역동적인 환경을 보여주는 증거죠. 과학자들은 4년 동안 칠레에 있는 초대형 망원경으로 이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먼지 장막을 뚫고 마침내 놀라운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베타 픽토리스 B는 반지름이 목성의 1.65배, 질량은 목성의 약 11배에 달하는 초거대 가스 행성인데 자전 속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한 바퀴 도는데 8.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목성이 10시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고 적도 부근 회전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미터에 육박하죠. 이 정도 속도면 지구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리는 셈이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회전이죠.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따로 있습니다. 베타 픽토리스 B는 모항성에서 꽤 떨어진 곳을 도는데도 대기 온도가 섭씨 1000도대 이상으로 매우 높게 관측됩니다.
하지만 이건 별에서 멀어서 차가워야 하는데 왜 뜨겁지? 같은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베타 픽토리스 b는 아주 젊은 행성이라 형성 과정에서 얻은 열과 중력, 수축으로 생기는 내부열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어서 스스로 뜨겁게 빛나는 자체 발광 행성일 수 있거든요. 즉, 이 행성의 고온은 별빛 때문이라기보다 아직 식지 않은 아기 행성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행성이 아직 형성 중이라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거대한 질량과 두꺼운 먼지층이 열을 가둔다는 거죠. 행성이 젊을수록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아서 뜨거울 수 있고 주변의 먼지가 보온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행성 대기에서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한다는 건데 아직 어느 가설도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베타 픽토리스 b도 그중 하나입니다. 베타 픽토리스 b도 거대하지만 더 무시무시한 후보가 있습니다. 2022년에 마차보 자료에서 확인된 AB 아우리게 B 행성인데요. 질량이 목성의 여러 배에 달하는 거대 가스 행성으로 아직 주변의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성장 흔적이 관측돼 형성 중인 거대 행성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언제까지 자랄지 그리고 결국 행성으로 남을지 갈색 외성 경계로 넘어갈지는 앞으로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알고 있던 행성 형성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거죠. 이 행성이 도는 별은 태양보다 38배나 밝은 젊은 별인데 AB 아우리게 B는 항성계의 아주 먼 외곽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거리의 2배 이상,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거의 100배나 떨어진 곳이라서 이 행성의 1년은 지구시간으로 587년이나 되죠. 한 바퀴 도는데 600년 가까이 걸린다니 인류 역사로 치면 조선시대에 시작한 공전이 이제 막 끝나는 셈이죠. 이 정도 거리면 모항성의 빛도 거의 닿지 않아서 엄청나게 추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표준 과학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행성이 이 정도 질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 행성은 핵 집적 모델로 형성되거든요. 중력이 물질과 가스를 원시 행성 핵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커지는 방식인데 항성계 외곽에는 건설 자재가 될 먼지와 가스가 별로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작은 얼음 덩어리 정도만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인데 AB 아우리게 B는 목성의 9배나 되는 거대 행성이 됐으니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형성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원반 불안정 모델입니다. 젊은 별 주변의 가스와 먼지 원반이 식으면서 중력으로 행성 크기의 덩어리로 쪼개진다는 건데요. 그중 하나가 이 거대 행성의 기초가 됐고 젊은 항성계에는 아직 가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B 아우리게 B의 질량은 현재 목성의 약 9배 수준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관측이 더 쌓이면 이 값과 정체가 더 정확히 정리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기 비율이 완전히 뒤틀린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약 30광년 거리에 GJ351b라는 행성이 있는데요. 이 행성은 가스 거인으로 행성만 보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항성입니다. 적색 외성 GJ351는 태양에 비해 반지름이 대략 6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작고 밝기는 수백 배 이상 어두운 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별 곁에 목성급 혹은 그에 준하는 가스 행성이 붙어 있으니 기존의 핵 집적 모델만으로는 설명이 까다로운 조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별은 너무 작고 행성은 너무 큰 마치 상식의 비율이 깨진 시스템입니다. 비교하자면 우리 태양은 목성보다 1050배 무거운데 GJ351 시스템은 별과 행성의 질량 비율이 정상적인 시스템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별치고는 너무 작고 행성치고는 너무 큰 조합이라는 뜻인데 마치 치와와가 그레이트데인 크기의 강아지를 낳은 것 같은 상황이죠. 이 발견은 행성 형성에 대한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는데 과학자들은 원래 작은 별 주변에는 가스와 먼지 원반도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구 크기나 슈퍼지구 정도의 암석형 행성만 존재할 수 있고 가스 거인은 형성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핵 집적 이론에 따르면 가스 거인이 되려면 먼저 충분한 크기의 암석 핵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작은 별 주변에는 그 정도 재료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GJ351이 B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행성 형성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증거이고 기존 이론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런 행성들이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건 단순히 어두운 별 주변에서 탐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적색 외성은 워낙 어두워서 그 주변을 도는 행성을 찾기가 정말 힘들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야 이런 예외적인 시스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 같은 차세대 관측 장비와 외계 행성 대기 분석에 특화된 미래 우주망 원경들을 통해 이런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행성의 대기 성분과 온도 구조, 구름과 먼지의 분포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왜 어떤 행성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지, 왜 어떤 행성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지 같은 질문도 점점 구체적인 답에 가까워질 겁니다. 우주에는 별에 떨어져 들어가며 하늘이 번쩍할 만큼 강한 성광과 물질 분출을 일으키는 행성, 영하 270도에 가까운 어둠 속에서도 얼음 아래 바다로 생명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 떠돌이 행성이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 뒤 남은 우주 등대 펄서 주변을 도는 행성처럼 상식 밖의 세계도 실제로 발견됐죠. 아직 식지 않은 열 때문에 스스로 뜨겁게 빛나는 젊은 거대 행성, 너무 작은 별 옆에 예상보다 큰 행성이 붙어있는 이상한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상상이 아니라 관측으로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더 기이한 세계들이 발견을 기다리고 있고, 그 발견이 인류의 우주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